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그 변화의 흐름에 이끌려 한국어를 배우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마침내 한국에서 꿈을 꾸게 된 한 프랑스 여성 마리의 이야기. 그녀가 본 한국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의지와 정신력으로 쓰인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의 시선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을 다시 바라보는 여정입니다. 저는 파리 몽마르트 언덕 아래 작은 아파트에 사는 마리입니다. 한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평범한 프랑스 여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보여준 한 편의 드라마,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 흘러나온 아름다운 음악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버지 세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2차 대전 후 유럽도 폐허였지만 우리에게는 마셜 플랜이라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거든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 한국 전쟁 직후의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 굶주린 아이들의 눈빛,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기사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도 낮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아이들만큼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머니들이 품팔이를 해서라도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교육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꿈이었던 거죠. 그런 절박함 속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공부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야간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 농사일을 마치고 책을 펼치는 농부들의 모습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거든요. 2장. 며칠 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은 시련의 깊이를 알게 되었죠. 90년대 말 한국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린 거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때 한국 사람들의 절망감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오열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에 등장했어요. 실업률이 치솟고 거리에는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았다는 거였거든요. 70대 할머니가 곱게 간직해온 금비녀를 내놓으며 나라가 어려운데 이것도 못 내놓겠느냐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반지를 빼며 다시 살 수 있다고 웃어넘겼다는 장면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3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인구의 7%가 넘는 숫자였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우리 스스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그들의 메시지는 외국 언론들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경이롭다는 보도들이 쏟아졌어요. 저도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거리 곳곳에서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실업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생겨났고 주먹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사람들은 외제품 대신 국산품을 선택했고 사치성 지출을 대폭 줄였어요. 국민들 스스로 허리띠를 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게 강요된 게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된 국민들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한국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2001년 8월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도 마치 제 일처럼 기뻤어요.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긴 기록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사에서도 보기 드문 빠른 회복이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부터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그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도 텔레비전으로 그 장면들을 봤어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붉은 악마라고 불리는 응원단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의 함성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한 국민들의 자신감이었고 더 큰 꿈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4강 진출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은 세계 최고라고 격찬했을 때 저는 왜 그렇게 뿌듯했을까요?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제가 말이에요. 그 뒤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겨울 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을 강타했어요. 배용준이라는 배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이 열광했다고 하더군요. 나리타 공항에 그를 보러 온 팬들이 3,500명이나 몰려들어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그 드라마를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자막을 보면서 봤는데 점점 한국어 자체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뭔가 따뜻함이 있었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청률 20%를 넘어섰고 이란에서는 90%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K-팝이라는 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신기, 원더걸스, 소녀시대, 빅뱅. 이런 이름들이 아시아를 넘어 서구로까지 퍼져나갔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를 뒤흔든 거예요. 처음 그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싸이라는 가수가 추는 말춤을 보고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유쾌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싶었거든요. 몇 달 후 그 노래가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어로 된 노래가 미국에서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튜브에서 10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춤을 추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하고 말이죠. 그 무렵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신기했지만
발음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등록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반 학생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대학생, 브라질에서 온 직장인, 이집트에서 온 주부까지 모두가 한국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나요? 라는 선생님의 질문에 각자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K-팝 때문이라는 사람, 한국 드라마 때문이라는 사람,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사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했는데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더군요. 그때 저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알게 되었습니다. BTS라고 부르는 이 그룹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니 단순한 아이돌 음악이 아니었어요.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가사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Love Yourself라는 메시지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2018년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제 가족이 성공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한국어로 된 앨범이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해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년 넘게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계속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공항 직원의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자 환하게 웃어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나라에 끌렸는지를 말이에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계속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하철 시스템은 파리보다 훨씬 편리했고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는데 가게 직원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어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으시는 얼굴이 정말 놀라워하시더군요. 네, 조금요. 한국이 정말 좋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것저것 추천해 주셨어요. 그때 느꼈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경복궁을 관람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해주는 조선 왕조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문화유산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보존된 거예요. 라는 가이드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폐허였던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의지와 열정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이겨내는 한국인들의 정신력 말이죠.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저는 파리에서 한국의 대응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는 완전 봉쇄 상태였는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낸 걸까요? 곧 이 방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체계적인 마스크 공급 시스템까지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더군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골드 스탠더드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읽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저력을 느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적 가치를 지키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해 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프랑스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인 드라마야. 꼭 봐봐라고 말이에요. 막상 봐보니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이었어요.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한국 콘텐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영어권 사람들이 따라하고 달고나가 전 세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광경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한국어가 정말 세계 공통어가 되어가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2022년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위성을 우주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라고 하더군요. 세계에서 7번째라고 했어요. 한국이 이제 우주 강국까지 되었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이제는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다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세계가 주목하고 따라하고 배우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세상이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94개국, 495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가 1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어요. 파리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파리 거리를 걸어보면 한국 문화의 흔적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파는 상점들,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 한국 음식점들이 곳곳에 생겨났어요. 김치와 비빔밥이 이제는 파리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15살인데 요즘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한다고 하더군요.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혔다는 거예요. 이모,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조카의 눈빛이 정말 반짝이더군요. 한국 기업들의 성과도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과 LG의 제품들이 유럽 시장을 장악했어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고 하더군요.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니 정말 대단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유럽 기업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라고 하더군요. 빨리빨리라는 한국 문화가 이제는 비즈니스 스피드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한국인들의 정신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이겨내는 그 특별한 에너지 말이에요.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3년 만에 극복한 저력,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든 열정, 방탄소년단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창의성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그 특별한 DNA,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의지력 말이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기적을 일구어낸 나라. 그 DNA가 지금도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저는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 전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전과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관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한국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과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삼성의 인공지능 칩셋, LG의 인공지능 가전제품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만드는 인공지능이 곧 인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정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미래 기술을 이끌어가고 있다니요. K-뷰티의 성공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 주변 친구들 모두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과학기술과 문화적 감성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주 개발에서도 한국의 새로운 도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누리호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달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정말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꿈을 꾸는 그 자세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전설의 서막에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더군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나도.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이 꿈의 나라가 된 거죠. 저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내년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에요. 한국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서를 넣었거든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으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장은 계속해서 써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 되어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기대됩니다.